유쾌하고도 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KBS 제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화요일 코너죠. 정치화투, 정치 현안을 둘러싼 가감없는 설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주평화당의 이용주 원내수석 부대표, 또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수석 부대표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정의당 윤소하입니다. 민주평화당의 이용주 의원입니다. 두 분 KBS 라디오에는 오랜만에 나오신 건가요? 예, 아마 저는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KBS에서 제가 안 나오려 했던 건 아니고요. 네. 안 불러줘서 안 나온 걸로 앞으로 자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윤서원님은요? 저도 그런데요. 다른 방송에서는 이용주 의원님을 자주 뵙거든요. 근데 네. 여기서까지 이렇게 뵙게 돼서 약간 뉘가 납니다. 그러시군요. 네. 좀 본격적으로 좀 말씀 나누기 전에 근황부터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두 분 모두가 국정농단 청문회 당시에 이른바 스타셨습니다. 조윤선 증인 블랙리스트가 문건으로 존재하는 게 맞습니까? 이거 18번인가 얘기하셔가지고 결국에 답변을 받아내신 분이 바로 이용주 의원이신데 최근에는 대중 앞에는 잘 보이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게 벌써 1년 반 전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로 탄핵,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그 저희 당으로 따지면 또 새로운 분당과 창당 네. 이렇게 우여곡절이 참 많아서 예. 국민들 앞에 떳떳이 나서서 우리 좀 잘 좀 지지해달라 이런 예. 말 하기가 좀 명구스러운 면이 많이 있어서 특별한 경우에 긴급한 경우만 예. 방송이나 이런 데 나가고요. 되도록 좀 자제하는 편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오늘 또 나와주셨으니까 여러 가지 좀 말씀 좀 재밌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또 요즘 한국 갤럽 조사 보니까 정의당 지지율이 두 자릿수, 정당 지지율에서 창당 이래 최고치가 나왔는데 윤소호 의원님, 당 분위기 어때요 요즘에? 물론 이제 정의당의 지지율이 제2당으로 올라설 토대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원래 기치가 제1야당이 너무 지금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야당으로서의 국민적 공감을 받아내고 개혁을 하는데 견인자 역할을 하자 하는 부분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맞닿아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표는 몇 퍼센트까지 보세요? 뭐 자유한국당을 제치고 제1야당이죠. 네. 뭐 제가 저기에 뭐 하나 좀 덧붙이자면은 정의당이 원래부터 실력 있는 정당 아닙니까? 근데 좀 저평가돼 있었는데요. 그 저평가된 정의당이 국민들 앞에 좀 실력도 있고 믿을만 하기까지 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은 저희 민주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해서 정식 국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활동한 것도 국민들에게 많이 어필했다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 국민들께서 정의당만 좀 해주지 마시고 저희 민주평화당도 조금 더 지지를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묻어가시는데요? 아니, 그렇죠. 원래 저렇게 뭐 상대 특히 정의당을 칭찬을 해주실 분이 아닌데 칭찬을 이렇게 쭉 하시다 보니 결국은 공동교섭단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되지 않느냐 하는데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공동교섭단체 이전에 저평가된 우량주라는 부분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또 공동교섭단체 하니까요. 또 그 역할도 힘입은 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그 시너지 효과라는 거, 윈윈 효과라는 것을 제대로 지금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것만 같이 잘해야죠.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두 분 모두가 이제 원내수석 부대표를 맡고 계시는데요. 그 공동교섭뿐만 아니고 요즘에 이른바 범진보연대, 개혁입법연대 이것에 대한 주장이 수면 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제안하고 정의당이 동의한 거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민주평화당이 당론으로 정한 그런 사안은 아닌데요. 천정배 의원께서 이런 주장하시고 그 주장의 배경에는 여소야대 국회가 된 지가 벌써 2년이셨고 또 정권 교체가 된 지도 벌써 1년이 가까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에서 많은 개혁 입법들이 전혀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혁 입법 연대라는 이런 틀 내에서 국회 내 입법 활동을 좀 하자. 네. 그런 취지의 제안입니다. 당론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의견 교환은. 예, 많은 의원들도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현실성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의당 쪽은요? 예,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범진보연대, 예. 개혁 입법연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그 한 중심에는 정의당이 있지 않을까. 소수지만 진보의 상징이 있죠. 그런 네. 측면에서 저희들이 같이 그 역할을 하고 특히나 작년 10월에 네. 노회찬 원내대표께서 이 부분을 먼저 공개적으로 연설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안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개혁 입법 연대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개혁 입법 연대가 이제 간단히 생각하시면 여러분들께서는 뭐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내에 있는 이탈파 3명, 그리고 친여서 성향의 무소속 3명, 네. 민주당 하면 총 157명으로 구성해서 네. 좀 사안별로 잘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예. 그건 약간 오해가 있는 거고요. 정확히 따지면은 이 개혁입법연대라는 것은 국회 내에서 입법의 틀을 확고하기 위해서 모든 상임위원회의 예. 상임위원장도 이 개혁입법연대 내에 있는 구성원들이 맞자. 그래서 상임위뿐만 아니라 본회의까지 입법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구성하는 겁니다. 각각 사안별 연대라기보다는 각각에 있는 전 상임위를 개혁 입법연대로 구성하자는 그게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 있는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모두가 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쪽에서 다 갖자. 뭐 세 당만이 아니고요. 개혁입법연대는 바른미래당 내 이탈파란 친여서 성향 무소속이나 민주당까지 포함해 157석이기 때문에 네. 그 구성원으로 모두 채우자 이런 것입니다. 사실 현재와 같이 기존 관행에 따라서 상임위들이 분배가 되게 되면은 본회의 통과 이전에 각 네. 상임위에서조차 입법 활동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이 있는 것이죠. 근데 자유한국당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저희들이 네. 이제 개혁입법연대의 부분에서는 먼저 네. 주장을 했었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약간 좀 결이 좀 다른 부분은 개혁입법연대랑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저는 촛불 민심을 국회에서 채워내고 네. 실현시키는 그 연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이제 말씀하실 때 상임위원장 부분 그것은 보다 그것을 하기 위한 구조적인 틀을 만들어내자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네. 어떤 상임위원장 메시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개혁 입법의 촛불 민심 요구하는 입법 활동의 과제들이 네. 전혀 진척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국민들 뜻하고 반하게. 예.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이 연대의 실질적 내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뭐 공수처라든지 국가정보원법 개정이라든지 뭐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 보면 얼마 전에 있었던 뭐 개업 문제까지 포함해서라도 예. 개혁 입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각각 개개인 의원별에서 문제가 생긴 것도 있지만은 각 해당 상임위에서 입법이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다. 네. 그것이 뭐 상임위원장 갖고 오겠다는 그런 취지의 논의가 아니라 상임위부터 입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해야지만이 논의가 되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뭐 기존의 관행을 뛰어넘어야 되는 네. 것인데요. 뭐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바른미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의원들이 뭐 쉽게 동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이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저희 당이나 정의당의 뜻보다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얼마나 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사 여부가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 지방선거에서 이제 압승 거뒀지만 이제 여전히 여소야대 입장에서 민주당 쪽에서는 좀 솔깃할 수도 있지만 또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의석수 면에서 보면 지금 최근에 이제 손금주, 이영호, 강길보 이 세 의원의 민주당 입당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오고 뭐 바른미래당이나 자유한국당 쪽에서 뭐 추가 이탈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민주당 쪽 분위기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제가 뭐 민주당 쪽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네. 민주당 입장에서야 각
당의 입장에서 봐서 송금주 이용 한길 의원이 필요하다면 받아들이겠죠. 근데 단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른미래당이라든지 이제 민주평화당이라든지 또 자유한국당과의 또 약간의 마찰 그런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송금주 이용 한길 의원이 어떠한 정치적 지향점을 찾는 거에 대해서 저희 당이나 다른 당이 더 왈가왈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오로지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맡기고 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꼭 그분들이 뭐 민주당을 가는 것을 저희 당이 앞서서 나가서 막을 필요까지야 있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한동안 윤수아 의원님, 예. 민주평화당으로 러브콜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속은 조금 쓰리죠.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차분히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 걸로.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저는 뭐 정의당에서는 그 두 분들의 거치 문제에 대해서는 뭐 노코멘트인데 이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민주당에 있어서의 의원 숫자의 부분으로 개혁을 재단하기보다는 과제를 좀 중심으로 해서 같이 개혁입법 연대의 내용을 채우는 게 필요하다. 특히 이 앞쪽 국민족발 문제라든가 좀 이런 계약갱신 그 청구권 연장이라든가 임대료 상한제 문제 그리고 최저임금의 문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전면에 세우고 그 내용에 같이 동참하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그 정청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에다가 그런 글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잘 되는 당으로 이제 여러 가지 러브콜이라든가 이렇게 방향성이 많이 좀 집중이 되는데 그럴 거면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들어와라. 이렇게까지 좀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정청래 전 의원의 생각도 좀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네. 지금 그 세 분들이 남은 기간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정당을 선택한다고 한다면야 뭐 그럴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이번 국회에 국한되고 그 다음에 있는 선거에 있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민주당에서도 받아들이는데 큰 문제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상자들이 그렇게 하겠냐는 거죠. 그렇겠죠. 개혁입법 연대에 대한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선택을 취할까요? 개혁입법 연대 부분을 대놓고 얘기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눈치 보는 거죠.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데 내심 그 홍영표 원내대표도 그 부분들을 같이 한다. 민주당으로서는 뭐 반대할 이유도 싫어할 이유도 없죠. 왜냐하면 거기에 같이 힘을 실어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정치적인 이제 상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표현은 좀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제 생각으로는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말은 우리 윤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내심으로는 어렵다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어렵다? 안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그 많은 숫자라든지 그리고 바른미래당 이 두 체제를 제1야당 제2야당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닌가. 즉 이것을 넘어서서 입법연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 국회 운영의 관행을 탁 털어내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더불어민주당도 일당일 뿐만 아니라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존의 관행에 지금의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수혜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해자 코스프레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로 이해가 되는 것이고 국민들한테도 그렇게 보여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서 윤수아 의원께서는 그 촛불 민심에 대한 것이 국회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입법연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 민주평화당 또 더불어민주당의 뭐 노선이라든가 입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추구하는 방향도 그렇고요. 또 현 정부에 대한 정책 노선에 대한 태도도 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이게 그 개혁 입법 연대, 즉 촛불 민심의 힘을 실현하기 위한 것에는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뭐 공통 분모도 있고 일정 정도의 차별성도 존재하는 것은 뭐 사실이죠. 특히 정의당의 입장에서 보면 보다 근본적인 개혁 그리고 특히 촛불 이후에 사회 변화를 바라는 대전환점으로 한번 좀 삼아보자라는 부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정부 여당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기존은 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 자꾸 흔들리고 주춤거리고 하는 부분에서는 정부 여당의 좀 책임 있는 자세
그리고 개혁에 대한 좀 진정성 그리고 속도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선도하고 요구하는 연대하면서도 이끌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혁입법연대가 모든 개혁적인 사안들을 단일한 의견으로 처리하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나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주당이 동의하는 부분에 해서는 입법을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지금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나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동의하는 사안조차도 새누리당이 동의하는 사안조차도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의 입장에 다른 차이 때문에 한 발자국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겁니다. 정의당, 민주평화당,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적인 차이까지 깡그리 무시하고 하자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럼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동의하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례로. 예를 들면 최근에 오히려 민주당하고도 더 차이가 생겼지만 최저임금의 문제라든지 소득 성장론에 대해서 약간의 비판 수정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소 의원께서 보시는 동의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으세요? 그 동의가 저도 어떤 동의인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같이 공동교섭단체로서 최저임금 이합전에 벌어졌던 줬다 뺏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같이. 그 부분의 동의를 다시 그래서 원상복구 시키자라는 부분 동의인지 아니면 그 부분이 관철된 부분에서 동의인지. 저를 보지 마시고 이용주 의원 직접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쉽게 생각하면 공수처법이라든지 국가정보원법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부세 강화 같은 세금 제도 개선 이런 부분들은 세 당이 거의 같은 내용 같은 방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고치는 것조차도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당들의 반대 때문에 진행되지 못하고 이런 것들 하자는 거죠. 공통적으로 수긍하는 부분들. 공수처 국정법 개혁이라든가 동의하시죠? 그렇죠. 같이 해야 되고 또 그런 공통적인 과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용주 의원님께서 또 같이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국회 내 특수활동비 폐지 문제는 또 차기를 우리는 과감히 국회에 특수활동비를 폐지하자 하고 선언을 했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통분모를 같이 이용주 의원님 찾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도 있죠. 답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300명 국회의원 중에 특수활동비의 전면적인 폐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정의당 소속의 6명만이 동의를 해서 입법 발의조차 아직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의 일방적인 폐지보다는 개선 방안을 찾는 데 대해서는 저희 당도 동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세세한 방안들은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일부 국민들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치권의 합종연횡. 이거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많이 봐왔다. 그런데 이 개혁 입법 연대도 그러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종연행이라는 게 우리가 유행어처럼 정치 이야기한 가운데인데 합종연행 이런 전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축구 요즘 월드컵인데 이런 데서 좀 필요한 이야기고 합종연행이 좀 너무 기능적 기술적인 이런 것에 매몰되다 보니까 국민들도 원칙도 없이 그리고 자기 유불리만을 따지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간단하게 보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요. 지금 이 부분은 개혁입법연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것들보다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어떤 힘보다는 내용을 외화시켜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정치의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보죠. 아마 이제 많은 국민들이 합종연행이라 말을 들으면은 좀 눈살을 찌푸리지 않습니까? 그게 각 당들이 정치적 노선이라는 이념 가치를 따라서 합종연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세의 유분리 어떻게 보면은 여당 현 집권 한쪽으로 소위 붙어가는 그러한 쏠림 현상에 대해서 좀 인사를 찌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이 개혁 입법인데는 각 당들이 한당으로 뭉치자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각 당들은 자기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공동의 목표치에 있는 개혁 과제를 수행하는 측면에서 기존의 합정연행과는 좀 다른 것이다 하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합정 연행도 예전에 국민들이 생각하는 합정 연행은 여야 이렇게 양강 체제에 있었을 때 뭐 여당이 야당 됐을 때 다시 사람이 원래 옮겨가고 이런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고 지금은 어쨌든 불완전 하나만 다단계적인 3당 4당 체제 4당 5당 체제가 생김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다당제 하에서의 합종 연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유럽이나 이런 보면 당연시 돼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국민들께서 앞으로도 다당제적인 가치를 계속 유지하실 것인지 마실지를 결정해 주셔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가 국민들이 이게 뭐 민주당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이어서 다당제를 폐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검토가 돼야 될 것이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민주평화당의 이용주 의원과 정의당 윤소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들렀다가 다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2부 정치화투 민주평화당의 이용주 의원, 정의당의 윤소아 의원과 함께 정치권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여당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당권 경쟁 중에 뭐 부엉이 모임 논란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용주 의원. 여당이야 뭐 이번 지방선거에 압승을 했기 때문에 그 전리품들을 즐기고 있는 거죠. 그거 뭐 잘못된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당권 경쟁이라는 것은 당의 대표를 뽑는 것이고 당의 정당이 있는 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진행되는 걸 보면은 뭐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친문이 할 것이다. 네. 근데 또 친문이 또 이제 분화가 돼서 진문 또는 뭐 또 뼈문 뭐 이렇게 등등으로 나누는데요. 뭐 그 중에 어느 분들이 뭐 세력을 규합을 하고 네. 더불어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을 잘 정해서 한다면야 당에서 뭐 여당 내에서 뭐 당권 경쟁에 치열할수록 노선 경쟁도 하고 그러면서 발전할 수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선거 결과를 너무 자기 위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이번에 압승을 거둔 것은 오히려 진문의 이러한 용어들의 난무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힘을 줬으니 아까 이야기했던 개혁을 정확히 해라 하는 부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텐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그것은 뒷전이고 오히려 당권을 둘러싼 뭐 친문 논쟁이나 이런 부분들 물론 언론에서 과대하게 포장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흐르는 것은 저는 국민들에게 비판받을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당정청 간에도 이제 그 선거 이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노동부 장관 김영주 노동부 장관과 홍영표 대표 간의 갈등 같은 것들이 언론 지역에서 많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느 쪽 잘못이라고 보시는지 윤소아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아까 이제 최저임금 문제 나왔을 때 제가 본회의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줬다 뺏는 최저임금 문제에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론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현 정부와 정부 여당이 소득주도 성장론의 부분에 있어서 멈칫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은 올린 지 5개월 돼가지고 소득주도 성장론이 실패했냐 안 했냐로 따질 수 있는 그런 그 근거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경제학자 있으면 한번 데려와봐라 이렇게 질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이 선거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요구가 무엇인가를 먼저 제대로 읽고 해야지 여기서 자꾸 우왕좌왕하고 자고 우면하는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용주 의원께서는 개혁입법연대 성사되면 정부 여당 현재의 그 기조 중에서 좀 정책 방향 중에서 이런 것도 좀 고쳐야겠다라는 부분은 어떤 거 말씀하실까요? 개혁입법연대가 성사되면 더불어민주당이나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같이 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 문제가 좀 틀린 것 같은데요. 그건 개혁입법연대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정부 여당의 기조 중에 좀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장이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고 나서 저는 대부분의 정책들은 잘했다고 봅니다. 잘했다고 보는데 많은 국민들이 아쉬워하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경제 정책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소득 주도 성장론을 내세우도 했지만은 저는 그런 기본적 방향이 잘못됐다고는 보진 않아요. 예. 보진 않으나 그것이 구체적인 진행 방향, 지침들이 많이 부족한 것이다. 그래서 조금 더 섬세하게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네. 아까 말 최저임금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노동계로부터 환영받고 박수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노동계 쪽에서 가장 큰 반발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대북 문제라든지 평화 문제 그것보다는 결국에는 경제 문제에서 갈릴 가능성이 가장 높다. 저희들 입장에서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잘못되면은 야당이 좋을 수는 있으나 결국 우리들 쫓아고 나라가 망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런 고언을 하는 거죠. 그런 방향들 중에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고칠 수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경제가 발전하게 될 것이고 그런 효과가 노동자라든지 사회적 소외계층들에게 골고루 분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유한국당 얘기도 좀 듣고 싶은데요. 지금 그 자유한국당이 선거 이후에 이제 내홍에 이어서 여러 가지 지금 비대위원장 후보로 정말 다양하신 분들, 도월 선생부터 이국종 의원 의사가 네. 하시는 분까지 답이 없다는 거죠. 아마 보통 이제 누가 비대위원장 할 것이라고 그러면 보통 머릿속으로 3명, 5명 정도 언론에 거론되는데 예. 지금 거의 40명가량 된다고 말이 나온 거 보니까 누구를 불러와도 답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예. 보기로는.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님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면 그만큼 긴급을 요하는 비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 스스로 아주 응급 상황. 중증의 응급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약간 좀 뜨악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은 자기 혁신부터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열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특히 민생 문제가 최대 화두가 될 것입니다. 현 정부 들에서. 그런데 민생에 대해서는 거의 말로만 외치지 그렇게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전에 이제 국회가 계속 공전되고 있는 그러한 책임에서 특히 본청 앞에 들어놓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 역할을 축소시키고 왜곡시켰던 그런 부분에 자기 반성부터 하면서 그런 것들을 추려갔을 때 자기 역할을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개혁 입법연대에 맞서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좀 개헌연대라는 얘기들을 좀 들고 나오고 있어요. 이 개헌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용주 의원께서. 개헌연대가 이번 지방선거 전에서는 더불어민주당도 저희 야당들에게 개헌하자 이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방선거 끝나고 나자 어떻게 된 연유인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런 말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개헌 중에 권력구조 개편과 그리고 선거제도 개편이 맞물려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현재는 자유한국당 그리고 저희 당뿐만 아니라 정의당조차도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 그리고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의 필요성에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이익에 개인적인 자당의 이익에 좀 집착을 버리고 좀 더 넓은 마음 보여야 되는 생각입니다. 가진 사람이 조금 더 양보하듯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으로도 많은 신뢰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개헌이라든지 선거제도에 있어서 조금 더 폭넓은 양보를 통해서 선거구제를 개편하는 개헌은 바로 하자. 그것도 포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민주당에서도 작년, 재작년에서도 선거제도 개편을 받아준다 한다면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제도 유연성을 갖고 있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말이 진정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꼭 자유한국당이 말해서가 아니라 저희 당도 다른 야당, 정의당 포함한 다른 야권에서 지금은 30년 만에 온 개헌 논의가 활성화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개헌의 불씨를 꺼뜨려서는 안 된다. 연말 안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윤소원께서는요. 예,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촛불의 요구에 가장 정점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실제 자유한국당의 1차적인 책임이 있죠. 그 6월에
지방선거에 같이 하게 서로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회방을 놓고 목리를 부른 점이 있지만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문제가 이렇게 맞물려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정확히 정부 여당에서 보다 좀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되는데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이 부분에 개혁입법연대가 나서니까 개헌의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것을 정치적 맞불형식으로 자유한국당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것과 다른 것이다. 이것은 그렇게 흘러서는 안 되고 저희들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부분은 역시 아까 이용주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체 국민한테 한 약속이니까 지금부터라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입법연대도 하고 개헌 추진도 동시에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까요? 그렇게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거죠. 불가능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등치시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쭉 해왔던 과제고 개혁입법연대는 실질적인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하자. 그래서 원구성도 좀 빨리 해서 국회 정상화부터 해야죠. 예. 그 여당하고 지금 자유한국당 얘기를 주로 하다 보니까 소속되어 있는 당에 대한 입장들을 지금 거의 말 못 들었는데 이용주 의원께 이제 말씀 그걸로 좀 듣고 마무리를 줘야 될 것 같은데 민주평화당 앞으로는 어떻게 지금 갈 건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요. 뭐 당권 나오신 거예요? 예, 뭐 두 가지를 버무려서 말씀드리면은요. 저희 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내부적으로는 어떤 평가를 내릴지 모르겠으나 공식적으로는 저희 많은 의원들 지지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 참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참패 생각하고 국민들뿐만 아니라 지지자들로부터 기존에 받았던 지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지금 이대로의 민주평화당의 모습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저희 민주평화당을 보고 표를 주십시오라고 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에 이번 새로운 지도부 구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민주평화당의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나아갈 바를 명확히 해줘야만 가능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새로운 지도부 구성에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좀 도전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 초선 의원들도 뭐 그런 기회를 갖게 됐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저가 당권 도전하는 의사도니냐는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저는 말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소 의원께서는 정의당 앞으로 방향 어떻게 잡으실 생각이신지?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울지도 못하는 결과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에 대한 기대를 국민들께서 대단히 높게 갖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은 새로운 희망을 정의당이 좀 앞장서서 개혁과 또 국회 내에서의 제대로 된 야당의 역할 이런 것들을 주문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점으로 삼는 것이 우리 정의당의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와투 민주평화당의 이용주 의원, 정의당의 윤소아 의원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